자, 그럼 이제 실리콘 베이스드 카메라 중에 어떤 카메라를 우리가 써야 되는가, 비주얼 슬램 할 때 어떤 걸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지금 비주얼 슬램을 사용할 수 있는 회사에 계신, 기업에 계신 현직자분들께서는 이것과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학생분들과 예비 대학원생분들께서는 이쪽을 보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이게 왜냐라고 하면은 RGB 카메라와 모노 카메라는 사실 굉장히 심플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나온 슬램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미 안정적일 정도까지 많이 나왔고, 장점과 단점이 이미 극명하게 다 나와 있지만 그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무시해도 될 정도의 산업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AR, VR 쪽에서는 RGB 카메라, 모노 카메라만으로 충분히 다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뭐 멀티모달을 하고 싶다, 센서 퓨전 하고 싶다, 라이다, 레이더, 소나, IMU, GPS 이거 다 섞고 싶다, 다 이미 연구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학생분들한테는 이거를 설명을 드리냐, 이쪽에 카메라를 써서 슬램을 해보신 분들이 정말 많이 없어요. 근데 시장에서 수요가 없진 않은데 공급이 0이니까 수요가 같이 안 생깁니다. RGB 카메라와 모노 카메라, 멀티모달 슬램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이것들은 정말 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에 RGB 카메라 슬램, 모노 카메라 슬램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은 이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풀어내요. 예를 들어서 RGB 카메라나 모노 카메라 같은 경우는 빛 반사가 있으면은 카메라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전부 하얗게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슬램 프로그램이 고장나게 되고 작동을 중지해야 되는 케이스가 와요. 크리티컬 페일리어가 나타나는 건데, 편광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적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방향을 정해줘서 이런 빛 반사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 빛 반사가 없는 슬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빛 반사가 없는 슬램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편광 카메라로 슬램을 하면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외선하고 적외선 카메라로 슬램하는 거. 적외선이라고 하면 얘기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적외선 스펙트럴 밴드를 사용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 이제 적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예시로는 RGB 카메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면은 제 손 밑에 있는 핏줄 같은 것들을 다 보여서 이러한 핏줄들을 슬램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보안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카피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 몸에 있는 고유적으로 있는 혈관 구조를 패스워드로 쓴다라고 하면 이건 아무도 카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드론을 사용해서 건물이 지금 무너지고 있냐 아니면 건물의 컨디션을 확인하는데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이게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건축물이 콘크리트가 부서지기 시작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서 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제 적외선 카메라, 그러니까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서 크랙들도 디텍션을 하고 슬램으로 이거를 이어나가다 보면은 건물 전체 구조에서 어디에서 크랙이 나타나고 보수가 필요하다 안 하다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하이퍼 스펙트럴 카메라, 이거 두 개는 조금 많이 특수한 케이스인데, 이제 모노 카메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 채널, RGB 카메라는 3 채널이죠. 멀티 같은 경우에는 3 플러스예요. 3개보다 더 많이 하겠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빛들도 받아서 하겠다, 왜 굳이 RGB 카메라, 왜 사람 눈에 보이는 것만 해야 되냐 라는 그런 의미죠. 하이퍼 스펙트럴 카메라는 멀티보다 좀 더 나가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빛들을 다
탐색해 볼 거야 라는 마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해요. 스펙트럴 밴드가 50개에서 200개 정도까지 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아까 제가 발표자 소개를 했었을 때 의료광학 쪽으로 이제 연구를 했다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이 하이퍼 스펙트럴 카메라 관련으로 이제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이벤트 카메라, 이거는 슬램 특화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슬램을 위한 카메라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수요가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두 번째로는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양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얘도 기본 1000만원 들어가는 카메라, 기본 몇백만원 들어가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제가 ICCB 갔었을 때 거기서 판매하던 거가 한 대 카메라만 6,000달러였기 때문에 개인이 사시기는 어려워요. 근데 온라인에 충분히 데이터셋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을 연구를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시다가 나중에 비주얼 슬램 쪽으로 해보고 싶다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벤트 카메라 하나만 사주십시오, 제가 이쪽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마 사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라이트 필드 카메라도 굉장히 특수한 카메라인데요, 이거는 비주얼 슬램하고는 그렇게 크게 막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오늘은 빼놨습니다. 여기서 라이다, 레이더, 소나, 분광기는 스펙트로그래피가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분야고요. 제가 연구를 했었을 때 이거를 혼용해서 썼어요. 저는 이거 두 개로 웹캠과 같이 해서 AR 프로젝트를 구현을 했었습니다. 의료 쪽으로 했었어요. 네,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다, 레이더, 소나, 분광기, IMU, GPS는 내용이 많이 없어요. 네, 일단 첫 번째는 RGB 카메라는 저희가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일단 RGB 카메라를 무조건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써야 되는 상황.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램에서는 흑백 이미지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흑백 이미지가 좀 더 적합합니다. 근데 그러면 흑백을 써야지 왜 RGB 카메라를 추천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미 많은 하드웨어가 RGB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게 많고, 그 하드웨어를 써야 된다고 하면은 카메라를 증축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스마트폰 슬램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스마트폰에는 그 흑백 카메라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RGB 카메라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율주행 같은 케이스에서도 이제 지금은 앞에라든지 뒤에라든지 블랙박스나 아니면은 이제 차량 파킹을 도와줄 때 있는 카메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용자한테 시각화되어야 되다 보니까 칼라로 나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흑백을 단다고 하면은 그 옆에다 흑백을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이미 있는 카메라를 따라가자 해서 RGB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도 흑백이 있으면은 로컬라이제이션은 좀 더 잘할 거예요. 근데 드론 이미징을 한다, 드론으로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RGB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되고, RGB 카메라를 써야 하는 이유, 하드웨어가 RGB밖에 못 쓰기 때문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딥러닝을 섞거나 이제 딥슬램을 하려고 할 때 써야 됩니다. 이제 딥러닝에서 사용되는 많은 알고리즘들, 디텍션, 대부분의 이제 백본들이 이제 3채널을 쓴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흑백 카메라를 바꾼다고 하면은 많은 아키텍처들을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이 RGB 기반의 아키텍처를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대부분 다 RGB 이미지로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딥러닝을 하는 경우는 RGB를 따라가는 게 사실 마음속으로 좀 심적으로 많이 편합니다. 근데 거기서 RGB 카메라의 단점이 있습니다. RGB 카메라가 이제 아까 이 베이어 패턴을 보셨을 때 뭔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빨간색 받고 여기도 빨간색 받는데 그럼 여기에 빨간색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곳의 빨간색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고 하면은 딱 이 빨간색과 빨간색과 중간에 초록색이 있는 이 두 개를 평균을 매깁니다. 여기에. 평균을 매긴다는 거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값이 있는데 그 중간도 비슷한 리니어하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리니어를 쓰냐고 하면은 계산이 빨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예상을 해볼게요. 밑에 픽셀이 5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값이 실제로 이렇게 한 픽셀에서는 꽤 높고 그 다음 픽셀에서는 갑자기 아무 신호도 없다가 그 다음 픽셀에서는 또 높고 그러다 갑자기 더 높아졌다가 그 다음 거에서는 낮아졌다고 해볼게요. 이게 진짜 세상에서 오는 시그널이라고 볼게요. 근데 여기에 것들이 필터로 막혔잖아요. 필터로 막혔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평균값을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값을 계산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의 평균은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값하고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이시나요? 잘 보이네요. 이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여기 값과 여기 값의 평균을 매기자고 하면은 직선으로 쭉 그었을 때 여기 오겠군. 근데 실제 값은 여기니까 이만큼의 에러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픽셀 아레이는 이렇게 정말 잘 깔아놨고 어떻게 보면 이 픽셀 하나하나가 다 이제 그 빛을 제대로만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거치면서 되다 보니까 이제 해상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더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저희가 레솔루션이 작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GB 카메라의 단점 첫 번째는 loss of resolution. 레솔루션이 인터폴레이션으로 인해 이제 실제 시그널을 높은 레솔루션으로 받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단점이 되고요. 두 번째는 밝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밝기가 왜 떨어지는지 이제 보는 건 사실 되게 당연한 건데요. 저희가 여기다 그리면 안 되는군요.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이게 빛의 파장이고 이 빛의 세기라고 해봅시다.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R도 들어왔고 G도 잘 들어왔고 B도 잘 들어갔어요. 이거 세 개가 가지는 모든 빛의 양을 100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각자 33, 3분의 1씩 33이라 해볼게요. 전체 99, 10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파란색 필터에 되게 들어가게 되면은 파란색만 통과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컷됩니다. 그 안에서 필터에서 그냥 다 흡수되고 실제로 이 빛의 정보를 보내지를 못해요. 그러면 실제로 전체 온 빛의 양은 100이지만 블루의 33만큼 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빛의 3분의 1 밖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전체 밝기도 3분의 1이 되는 거죠. 빛의 양의 3분의 1 밖에 못 들어온다 하면은 전체 밝기도 3분의 1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계산을 더 해줘야 된다. more computation. 픽셀마다 이제 R 값이 있으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G 값도 계산을 해줘야 되고 B 값도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픽셀마다 2번의 인터폴레이션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픽셀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픽셀 사이즈가 이제 해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카메라의 프레임 저하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카메라가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요즘에 잘 나오는 웹캠들 중에서 640, 480 이런 거는 막 120프레임 막 이렇게까지 뽑아내는 카메라도 있는데 4K는 뽑으라고 하면은 30프레임을 뽑기가 어려워요. 요즘에 진짜 잘 나온 DSLR 같이 진짜 잘 나오는 카메라들이 엄청나게 최적화를 해서 4K에서 60프레임을 뽑아낼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60mm 이제 1초에 60번이라면 16.6ms초에다 해줘야 되는 건데 그 기간 안에 4K에 대한 처리를 전부 다 하기에는 픽셀 양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RGB 카메라를 쓰면 이걸 해줘야 되니까 추가로 계산이 더 들어가야 됐던 거고, 흑백 카메라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계산을 안 해줘도 돼요. 흑백 카메라는 4K에 이제 60프레임 퍼 세컨드를 뽑아주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RGB만큼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흑백 카메라를 이제 특정 이제 사실 스펙만 보면은 RGB가 저희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흑백 카메라가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흑백 카메라는 앞에 베이어 패턴처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필터가 없고 모든 픽셀에서 모든 파장의 빛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었던 I는 인텐시티고요. 이거는 람다에서 이제 그 파장 R, G, B가 있고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흑백 카메라는 이 100 전체를 다 받는 거예요. RGB 카메라는 3분의 1밖에 못 받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밝기에 대한 로스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똑같은 사진을 찍을 때 컬러는 어둡게 나오고 이거는 이제 흑백은 더 밝게 나옵니다. 어두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더 밝게 나와야지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더 잘 얻을 텐데 이걸 밝게 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들어온 시그널에다가 게인을 곱해주는 겁니다. 이제 시그널이 이만큼, 시그널이 우리가 10만큼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게인을 10을 더 걸어주면은 시그널 100만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널 시그널 그런 거죠. 게인을 3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그럼 30. 얘가 30을 받았다고 하면은 게인 3만 걸어주면은 이제 RGB도 흑백과 똑같은 밝기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냥 RGB를 써서 게인만 걸어주면 되지 굳이 흑백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RGB 쪽에서 보내주는 신호 중에 시그널 중에 이제 카메라 센서도 센서다 보니까 노이즈가 낍니다. 이게 진짜 빛에 대한 시그널이고요. 이게 노이즈입니다. 센서 노이즈. 여기에 곱하기 3을 하게 되면은 노이즈도 3배 뛰어요. 근데 노이즈는 보통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3 이렇게 했다가 3으로 쪄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더 이러고 뜨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안정해져요. 시그널이. 그래서 저희가 게인을 걸 때는 어느 정도 적당히 걸어보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 정도 게인이면 괜찮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어두운 RGB 카메라의 어두운 점을 이제
컴pen세이션하는 방법 중이고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이제 되게 좀 당연한 건데, 조명을 놔주면 됩니다. 조명을 놔주면 전체적으로 카메라 안에 들어온 빛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는 조명이 없이 했었을 때, 조명 없이 30을 받았다고 하면은 조명을 넣어서 30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똑같아지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조명을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들어가고, 이거를 주변에 환경에다 설치하는 거는 이제 환경을 설정을 미리 해놔야 된다는 단점이 첫 번째로 생기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러면은 직접 디바이스에서 조명을 쏘겠어 라고 하면은 그만큼 파워를 더 먹게 되는, 파워를 더 먹으면 배터리가 커지는 그런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흑백이 RGB보다 비주얼 슬래마는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저희 베이어 패턴으로 인한, 베이어 패턴 때문에 나타나는 인터폴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해상도의 이제 손실, 레솔루션 로스. 흑백 카메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16, 25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공간 안에 몇 개의 선을 채워 넣었냐, 이게 더 빽빽할수록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그 빽빽한 곳에 이거 숫자를 볼 수 있으면은 이게 좀 더 해상도가 높다는, 그러니까 공간적 해상도가 더 높다는 건데, 둘 다 50은 못 봐요, 지금 봤을 때. 이게 딱 봐도 50개는 아닌데 32 정도는 얘는 잘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줄이 딱딱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컬러의 32는 그냥 이렇게 큰 바처럼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터폴레이션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얇은 그런 정말 픽셀 하나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을 읽지 못해서 나타나는 레솔루션 로스로 인한 이제 해상도 저하인 겁니다. 흑백 카메라는 그래서 RGB보다 레솔루션에 대한 문제도 없고 밝기에 대한 문제도 없고, 두 개의 점에 대해서 RGB 카메라보다 좀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멀티 스펙트럴과 하이퍼 스펙트럴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RGB 카메라를 이제 봤는데, RGB 카메라는 이제 사람이 눈에 보는 그 비지블 스펙트럼과 똑같이 보게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카메라가 RGB로 나온 이유는 사람이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고, 이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저희가 셀카를 찍는다든지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이제 더 정확한 정보를, 이제 비주얼 슬램을 하기 위해 더 좋은 정보를,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굳이 비지블 스펙트럼 안에 없어도 된다, 굳이 가시광선 안에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빨강, 초록, 파랑은 이렇게 있어도 그 외부에 있는 빛들을 RGB를 쓰면 전부 다 버리게 되는 건데, 이게 아깝다는 거죠. 이거를 전부 다 받아서 이것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멀티 스펙트럴과 하이퍼 스펙트럴 카메라가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실제로 어디에서 쓰고 있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좀 오래된 아니고 좀 이제 뭐 막 중세 시대 때 그린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짠지 아닌지 판별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한 원리이긴 한데, 이게 reflectance intensity라고 해서 어디다 그려야 되지? 이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빛을 이렇게 쏩니다. 빛을 쏘면은 이게 바로 반사가 되거나 바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안에서 정말 미세하게 침투를 하고 이 안에 있는 분자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스캐터 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 중에서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가 손실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빛의 파장이 이렇게 있고 인텐시티가 이렇게 있다면은 완벽한 빛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중에 빛이 스캐터를 끝나고 나서 다시 서페스로 돌아와서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게 인텐시티 인, 인텐시티 아웃. 아이고 잘못 적었네요. I out. 이게 I in, I out. 이렇게 특정 파장에 대한 에너지가 손실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스펙트럴 마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체의 재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에너지 손실되는 이게 달라집니다. 초록색에서 손실되는, 파란색에서 손실되는, 빨간색에서 손실되는 에너지 차이가 있고요. 그 당시 중세 시대에 만들었었던 물감에서 손실되는 에너지, 현대 거에서, 현대 물감에서 손실되는 에너지, 이것들을 저희가 미리 만들어놔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두면은 어떤 우리가 중세시대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모르겠을 때 하이퍼스펙트럴 카메라로 이걸 딱 찍어보고 나면은 각각 픽셀마다 어떤 빛을 쏘고 어떤 빛이 손실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감이 중세시대 거인지 아니면은 실제 이제 현대 거인지, 즉 현대면 이제 가품이란 거고 중세시대 거면 진품이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인공위성 쪽에서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징을 사용해서 하늘에서 봤었을 때 어디 쪽에 뭐 숲 같은 데가 이제 있는지, 어디에 토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숲과 어떤 이제 뭐 비슷하게 보이는 숲이 두 개가 맞닿아 있는데 혹시 거기에 있는 뭐 나무들이 다른 종이 자라고 있는지, 어떤 뭐 이제 어떤 숲은 지금 나무들이 병들어서 이제 다들 죽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직 하이퍼스펙트럴 리모트 센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는 아직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쪽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긴 한데, 저는 이쪽을 예전에 의료 쪽에다가 많이 썼어요. 제가 의료 쪽에다 썼었던 거는 이렇게 피부는 아니고 이렇게 외피가 이렇게 있을 때 빛을 이렇게 쏠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에서 스캐터 하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그냥 정상인 외피냐 아니면은 밑에 암이 있냐. 암에서는 기본적인 이게 암이라고 하고, 기본적인 피부에서는 이런 형태를 띈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다 새로운 빛을 쏘고 그 나오는 빛을 받았을 때 이걸 머신러닝을 써가지고 이게 암이 있냐 없냐를 구분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관련으로 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은 하이퍼스펙트럴 카메라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적외선 쪽을 볼 수 있습니다. 니어 인프라레드 이미징이라고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두 가지 관광받는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쪽이고요. 두 번째는 보안 쪽입니다. 의료 쪽에서는 이제 니어 인프라레드를 써갖고 헤모글로빈을 볼 수 있습니다. HB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헤모글로빈을 볼 수 있다는 거는 혈관을 볼 수 있다는 거고, 혈관을 볼 수 있다는 거는 암세포가 생기려고 할 때 주변에 혈관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데, 이거를 안지오센테시스였나 뭐라고 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바이오마커로 써가지고 암이 이곳에 생길 것 같다, 당장 암 치료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니어 인프라레드 이미징도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이거를 그냥 한번 딱 찍고 보는 거가 아니라 이걸로 하이퍼 스펙트럴 슬램을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즉 우리 몸 안쪽에서 내시경으로 통해서 내려가면서 3D 지도를 만들면서 너 여기에 암 생길 것 같아, 여기 암 생길 것 같아, 여기는 암처럼 보이는데 암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이제 아이디어적으로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서머를 얘기하기 전에 아까 봤었던 니어 인프라레드 이미징으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잠깐 가지고 있었던 원적외선 카메라로 제 손을 그냥 이렇게 찍은 건데, 여기 이렇게 혈관들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슬램으로 3D 스캔을 해서 이제 이 모양의 이제 정보를 얻어내고 이런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피처로 사용해서 패스워드로 사용하겠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나왔고요. 삼성 쪽에서 이쪽에 특허를 예전에 작년쯤 냈던 걸로도 기억을 합니다. 슬램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열 화상 이미지로 크랙 디텍션을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딥러닝 쪽에서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걸로 포토그라메트리라던가 아니면은 슬램 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크랙이 겉에서는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 멀리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봤을 때는 이게 분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해서 벽에는 텍스처가 많이 없어 보이는데 텍스처가 없는 벽에서도 슬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 이런 이미지인데, RGB 카메라가, 이거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RGB 카메라가 레드, 그린, 블루에 대한 이제 3채널에 대한 정보만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걸로 이제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뽑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징은 원하는 만큼, 센서가 받아줄 수 있는 만큼 채널 수를 이렇게 많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들을 그래프로 딱딱딱 3개로 놓는 게 아니라 모두 컨티뉴어스하게 이어버린다. 즉 그래프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살짝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데이터가 나오면은 새로운 이제 아날리시스 기법들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정확한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딥러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딥러닝 비주얼 슬램으로도 다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스펙트럴 카메라가 사실 굉장히 비싸요.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좀 관심이 간다, 나는 하이퍼스펙트럴 슬램이 신기하다, 좀 어떤 건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데이터셋입니다. 하이퍼스펙트럴 카메라는 개인적으로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많이 비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셋을 이미 있는 거를 사용을 하셔서 어떤 종류의 데이터인지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폴라라이제이션 카메라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결국 사고를 한번 치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폴라라이제이션 카메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 반사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각각의 픽셀이 이제 흑백 카메라는 각각의 픽셀에서 이제 라이팅 이제 신호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RGB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인터폴레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폴라라이제이션 카메라 같은 경우는 레솔루션을 조금 없애는 대신에 이제 빛의 방향들을 이제 하나의 픽셀이 아니라 4개의 픽셀에 다른 필터를 놓고 나서 4개의 이미지를 다 이렇게 얻어내는 방식이 됩니다. 레솔루션이 조금 어쩔 수 없이 낮아지기는 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개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종이 박스 위에다가 비닐을 씌워서 이제 앞에 바로 광원이 있게 되는 케이스인데요. 3개의 이미지에서는 이 비닐에 빛이 반사해가지고 하얗게 떠버려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게 됐는데, 폴라라이제이션 필터로 이런 빛이 나는 그런 빛의 방향을 전부 다 막아버려서 빛 반사를 아예 없애버린 케이스가 이제 나타납니다. 이런 카메라로 이제 비주얼 슬래머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빛 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항상 피처를 안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슬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벤트 카메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네, 이벤트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거는 비디오를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카메라는 기존의 카메라와는 굉장히 다르게 이제 다른 그 작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보이시는 것처럼 이벤트 카메라는 모든 픽셀에서 매번 빛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빛의 변화가 있을 때만 이제 프로세싱을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세싱 속도가 빨라서 로우 레이턴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모션 블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모션 블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렇게 이벤트 카메라를 만드는 곳은 이제 이랩, 이제 취리공대 쪽에, 그리고 이제 취리공대하고 TUM 쪽에서 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다비드 스카라무사라는 교수님의 랩에서 이쪽을 굉장히 밀고 있고요. 사실 이거를 이제 막 산업 쪽에 적용하려고 하는 회사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데, 이 랩실만큼은 정말 이거를 꾸준하게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카메라를 써서 슬램을 하고 디시전 메이킹을 넣었을 때 굉장히 반응 속도 빠르게 이렇게 피해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네, 카메라는 이렇게 끊겨서 오는 거에 비해서 이벤트 카메라는 굉장히 높은 프레임 레이트로 스무스하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스무스하게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은 디시전을 좀 더 빨리 내릴 수 있다는 거게 되겠죠. 네,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반응 속도도 정말 빠릅니다. 보통 로봇한테 저런 공을 저렇게 던지면은 못 피할 거예요. 기존의 비주얼 슬램이라면 30프레임 per 세컨드로는 저렇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벤트 카메라가 속도가 얼마나 되냐 봤을 때, 이제 화웨이 P20 프로라는 카메라, 이제 아마 모바일에 있는 그 기능 중에서 슬로우 모션, 소프트웨어 슬로우 모션을 사용해 가지고 슬로우 모션을 캡처를 하는 거랑, 그 240프레임 per 세컨드면은 카메라 치고는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후보정으로 들어간 건데, 이벤트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5000fps를 찍어버리니까, 물론 이미지가 이렇게 2D로 나오진 않겠지만 훨씬 더 이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더 빠르게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슬램에 최적화된 그런 카메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그냥 뭐 슬로우 모션 카메라랑 똑같이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벤트 카메라가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보고요. 학생분들께서 이제 이벤트 카메라로 슬램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나오는 데이터셋, 이벤트 카메라, 데이터셋 앤 시뮬레이터 이거를 사용해서 슬램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벤트 카메라로 슬램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제 웬만한 교수님들이라면 엄청나게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와, 이제 정말로 중요한 파트,